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내 집 마련 성공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약이었고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청약입니다. 계약금 10%만 내고 공사기간 3년 동안 중도금 내면서, 중도금은 대출이 되니까요. 중도금 내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전략이고, 나는 무주택 기간도 짧고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청약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사야 될 것 같아.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집 사야 됩니다.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잘 사기와 잘 팔기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급매라는 건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하락 구간, 집값이 떨어질 때는 급매가 나옵니다. 그럼 집값이 언제 떨어지죠? 집주인들이 이제 시세보다 낮게 던져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낮게 던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강연을 해드렸는데 2026년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입주 물량이 줍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 25%에서 그 정도 줄어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거의 한 40% 정도 감소를 합니다. 입주 물량 줄어들죠. 유동성도 많이 풀렸죠. 분양가도 올라가죠.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환율도 올라가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유동성도 많죠. 분양가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집주인들은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들은 대출 규제가 나온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 못 산다 라고 하는데, 물론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에 집 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15억 아래 아파트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억 아래 구간, 노도강이나 이런 쪽에 이제 최근에 또 거래가 늘어납니다. 살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때 기다리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급매로 던지는데, 그게 나오려면 아마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요.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미국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2022년처럼 계속 막 올리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2027, 8년은 지켜봐야 되고요. 2026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다가 또 막상 떨어지면 무서워서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되 10년 보유 전략. 그러니까 집은 평균 8년 정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들은 올라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집 사서 2026년에 샀는데 2027년이나 2028년에 하락 구간이 나오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잘 살다 보면 쓱 넘어가는 게, 이게 주택의 장점입니다. 주식과의 투자 패턴은 좀 틀려요. 주식은 15%만 떨어지면 이제 기조가 틀려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팔고 기다렸다가 모멘텀이 살아날 때 다시 들어가고, 그 섹터별에 따라서 이게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보유 전략이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인프라가 좋은 것들은 필요할 때 사서 잘 살다 보면 올라가 있더라. 이게 내 집 마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급매는 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집을 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하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방문을 해야 되죠. 집 보러 임장을 하는데, 일단 임장을 할 때 방법은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장 방문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 세대 수가 몇 세대냐, 몇 년도에 지었느냐, 용적률이 얼마 정도 되고, 주변에 학교가 어떻게 되고, 지하철역이 어디다. 이런 거는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 계약이 됐다. 그리고 2022년에 집값 떨어질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이런 걸 확인해서 떨어졌을 때는 얼마, 그리고 또 전고점은 얼마, 지금이 전고점을 뛰어넘었느냐, 아니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느냐. 이런 건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한 다음에 이제 현장을 방문합니다.
딱 이제 가는데 현장 방문해서 이제 부동산 들러야 되잖아요. 부동산 들러야죠. 부동산 들르는데 일단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현장 딱 들어갈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가서 질문을 횡설수설 막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확인하기 어려운 거,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하지 못한 거, 이 아파트는 로얄동이 어딘가요? 로얄동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한테 로얄동 얼마입니까? 제가 인터넷 확인하니까 실거래 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좀 물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좋은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에서 부동산이 A, B, C, D, E 5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A, B, C, D, E 이 5개에 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A, B, C, D 5개 방문하면 이제 A 부동산에서도 브리핑을 할 거잖아요. 계약을 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좋은 금매가 한계가 있는데 이 5개 부동산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나 한 명이었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5통을 받아요. A, B, C, D, E 부동산한테.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갑자기 전화가 막 오네? 난리가 났네? 야,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물을 회수하거나 안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호가를 올리거나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 부동산 방문하지 마시고 딱 한 부동산 정도, 1개나 2개 정도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 또는 간판이 큰 부동산 또는 좀 오랫동안 영업을 했을 것 같은 부동산, 이런 부동산 가시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동네에 슈퍼마켓이나 그 떡집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미용실 이런 데 가가지고 머리 깎을 때 됐으면 머리 한번 깎고 이 동네 부동산 좀 오래된 부동산 어디예요? 잘하는데 어디예요? 물어보든지 슈퍼마켓 가서 물어보든지 하면 그 동네 장사니까 다 알아요. 어느 부동산이 잘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도 보고 봤어요. 근데 내가 당장 집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집 보지 마세요. 사지도 않으면서 집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집 구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 보여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하잖아요.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구경 간 거야. 살 생각도 없어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호가를 올립니다. 집주인들이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손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살 거나 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집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살 때 보면 되고, 그 평면이나 인터넷 보면 잘 나오니까 꼭 살 때만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있잖아요. 중개사를 너무 불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불신해서 진짜 좋은 물건을 추천하고 사라고 했는데도 진짜 물건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막 저러는 거야. 너무 불신하게 되면 진짜 사야 될 타이밍에 못 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제 아는 PD도 예전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충분히 살 수가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막 사래요. 지금 물건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또 이러는군. 안 샀는데 그때가 바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믿지도 신뢰하지도 말라는 얘기는, 너무 친해져가지고, 친해진 것까지는 좋아요. 현장 부동산하고 친해지면 이제 급매물도 나올 때 먼저 연락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믿게 되면 이제 투자가 돼요. 선생님, 어디 분양권 투자 같이 하시죠. 그리고 같이 공동 투자도 하게 되고, 단타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무리한 투자로 들어가는,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는 것까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친구처럼 동맹관계처럼 공동 투자 들어가고 막 투자에 대한 지나친 과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좋은 물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뭐냐면,
저는 답은 3일 내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진짜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잘 몰라서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이제 좋을 것 같아. 가서 그 금매 아직도 살아있죠? 내가 계약할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럽니다. 버스 떠나갔어요. 그 금매예요.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고민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도 짧다고 3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3일 고민해서 답 안 나오면 답 안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하루 고민해서 답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고민해서 답 안 나오면 안 사면 되고요. 답 나오면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한 준비와 고민과 조사를 해야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사야 되느냐, 니즈가 있느냐, 그리고 자금 계획은 문제없이 차질이 없느냐, 그리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파트 걸러내고 후보지 3개를 정한 다음에 임장을 가서 후보지 2개 정해졌고 매물에 따라서 하나 선택해야지 라고 해서 좋은 매물이 나오면 탁 들어가야지, 이거를 조사도 하지 않고 감도 없이 막연하게 갔다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물건이 잠깐 나올 때도 있는데 버스처럼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인지 진짜 안 좋은 물건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게 준비를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평소에도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임장을 좀 많이 다루셔서 감각을 익혀서 딱 보면 이거 좋아 안 좋아 딱 답이 나오도록. 저는 그렇거든요. 아파트든 건물이든 토지든 딱 가서 딱 보면 답 나옵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감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임장을 또 많이 가고 조사를 많이 해보다 보면 딱 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 요 정도 돼야 진짜 좋은 물건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집을 볼 때 이제 집 보러 가요. 집 보러 갈 때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너무 많이 본 거야. 집을 1, 2, 3, 4, 5, 6, 7, 8, 9, 10 볼 수 있는 집은 다 봤어. 그러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첫 번째 봤던 집은 거실이 넓었는데, 두 번째 봤던 집은 인테리어가 좋았는데, 세 번째 봤던 집은 화장실이 좋았는데,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 집은 마음에는 들었는데 거실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집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보지 말자. 딱 미리 사전조사해서 후보군을 정해서 딱 압축을 한 다음에 보고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딱 판단해야지, 막 주관 없이 너도 나도 막 봐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 부동산 방문하지 마라. A, B, C, D, E 다 방문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살 집값을 올리게 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나간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만, 많게도 2군데 정도만 방문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집을 볼 때, 집 보러 갈 때 집 좋네 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집을 왜 봅니까? 그 집 인테리어 어떻게 잘 사는지 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수, 물이 새는지, 아니면 겨울철에 그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곰팡이, 결로 현상이 생기는지, 하자가 있는지, 뭐 어떤 부셔진 게 있다든지, 문짝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건 이제 체크를 해서 집 살 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자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조권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지. 그래서 밤에 보신 분들은 낮 시간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밤에는 이제 햇볕이 안 드니까. 제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자기 집이 남양인 줄 알았는데 집 팔 때 보니까 동양이었대요. 매수자가 동양인데 왜 남양이라 그랬어요? 남양인데요. 가서 봐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 동양이었대요. 그래서 2천만 원 깎아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이 어느 정도 드는지, 남양인지 남동양인지 남서양인지도 봐야 되고, 햇볕이 실제로 앞동에 가리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압 같은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세입자한테 정보를 좀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집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햇볕은 잘 들어요? 학교는 좀 어때요? 뭐 지하철역은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 그 부동산 임장 갈 때도 이제 현장에 임장 갈 때도 실제로 학교와 그 지하철은 도보로 내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도보 7분 거리인데 실제로 7분 거리인지는 한번 임장을 하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분이라고 해도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6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입자한테 물어보는데 세입자가 또 가짜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왜? 이 세입자가 집주인 바뀌는 걸 싫어해요. 괜히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뭐 쫓겨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가 자기는 뭐라 그럴까요? 만족해. 이 집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데 일부러 살아보니까 추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물도 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짜 정보를 해서 줘가지고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정보도 너무 고지고대로 100% 믿을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필요한 정보 딱 보니까 결로 흔적이 있어. 물샌 흔적이 있는데 세입자가 불이 샌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나는 남양이고 햇볕 잘 드는데 세입자가 춥다라고 하면 진짜 추운 건지 제대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하셔라. 세입자한테도 정보를 얻고 나도 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집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흥정해야죠. 가격 흥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5천만 원 깎아주세요. 1억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집주인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차도 내가 오랫동안 타던 차를 팔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실제로 눈물 흘리시는 분까지 제가 봤거든요. 집도 애정이 있는데 내가 가진 애정에 있는 집을 나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비싸지 않는 금액으로 내놔서 이제 거래가 되려고 하는데 이 집을 처음 보는 매수자가 5천만 원 1억 깎아달라고 막 금방지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천만 원 깎고 싶어. 한 3천만 원 깎고 싶어요. 그러면 중개사한테 미끼를 던지죠. 3천만 원 깎아주면 제가 수수료 5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던집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자기가 받아야 될 중개보수 다 받고 500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3천만 원 깎을 수 있습니다. 10억 아파트, 15억 아파트 사는데 3천만 원, 2, 3천만 원 깎을 수가 있거든요. 3천 깎고 싶은데 2천 깎았어. 2천이 어딥니까? 500 주더라도 1,500 더 깎았잖아요. 그래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아까워하지 말고 중개사한테 그 이상의 가치를 받아내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개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천 깎고 싶으면 5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가 3천 깎고 싶다 라고 하면 5천 깎아주세요 라고 중개사한테 5천 깎아주면 500이나 1000 드릴게요. 중개사가 열심히 했는데 죄송해요 3천밖에 못 깎았어요. 내심 작전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가격을 협상하자. 그리고 중개사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줄수록 깎아진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깎아주면 500 드릴게요. 5천 더 깎아주면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 4천 깎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알려주지 마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집을 팔 때도 이제 그렇고 살 때도 그런데 제 집을 팔아가지고요 빨리 사야 돼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 미국에 발령이 나가지고 빨리 팔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럼 중개사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빨리 사야 돼라고 하면 집주인은
아니, 부동산은 집주인한테, 아, 이 사람이 빨리 사야 되니까 가격 안 깎아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집주인인데, 아, 우리 남편 발령 나서 빨리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 이 부동산은 그 매수자한테, 아, 이 집주인이 미국 가야 돼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우리 가격 한번 깎아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말, 나의 약점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냥 담백하게 돈 얼마 있고, 집을 살 때는 그냥 사려고 한다. 얼마 되면 연락 달라.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얼마 깎으면 얼마 더 주겠다. 담백하게 협상을 해야지. 구질구질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나의 약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게 되면 깎아야 될 걸 못 깎을 수도 있고요.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고 깎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 나의 약점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이제 첫 집을 이제 발령이 나서 팔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내가 발령 나가지고요 빨리 팔아야 돼요 라고 하니까 실제로 엄청 손해 많이 봤어요. 금매로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저는 금매로 던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 30년 전이니까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때 20대였으니까 뭐도 모르니까 다 얘기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후려 맞은 거죠.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죠.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가격 흥정은 부동산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협상을 하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야죠. 5천만 원 깎아주게 되면 1,000만 원 더 줄게. 2, 3천만 원 깎아주면 500 더 줄게 라고 한다면 아마 중개사들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잘 팔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팔기. 팔려면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 그래서 매수자가 있는데 가격이 문제인지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팔고 싶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격을 내려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다는데 일단 내리고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동산에 갑니다. 가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냐면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개미 새끼 한 마리, 한마디로 그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그러니까 매수자가 실종했어. 미국이 막 금리 올려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분위기야. 집을 살 사람이 없어. 근데 나 혼자 가격을 내리게 되면 내 집값 내가 그냥 내리는 거야. 팔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래는 돼. 매수자들은 있어요. 매수자들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에 팔려고 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컨디션, 비슷한 동이나 층에 큰 차이는 없는데 9억 7천짜리가 있어요. 매물이. 그러면 내 집이 먼저 팔릴까요? 10억이 먼저 팔릴까요? 9억 7천이 먼저 팔릴까요? 9억 7천이 먼저 팔리겠죠. 그러면 또 판단을 해야죠. 9억 7천, 9억 8천 매물이 두 개 있어. 기다려서 이게 먼저 거래가 돼야 내 집도 팔리겠죠. 그래서 앞 물건이 먼저 거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급해. 그러면 나는 9억 6천에 팔아주세요. 라고 앞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 나의 가격을 정하는 거고요. 또 가격을 내릴 때도 바로 내리지 말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앞에 9억 7천짜리가 있으면 내가 인테리어가 좋다면 내 집이 먼저 팔릴 수 있으니까 같이 9억 7천에 던져도 되고요. 부동산한테 얘기하는 거죠. 얼마 깎는다 하지 말고 매수자가 나오면 협상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5천을 깎아서 10억인데 9억 5천에 팔려고 해. 9억 5천에 내놓으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9억 3천에 달래요. 왜? 9억 5천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2천을 더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격을 내리지 말고 협상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10억에 내놨는데 9억 7천에 해달라 그러면 9억 8천에 하자라고 이제 협상을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일단은 상황 파악이 우선이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면 가격을 내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시세대로 내놓고 상황을 지켜보기 바라고요. 매수자가 있는데 가격이 안 맞다. 앞에 9억 7천, 9억 8천이 있다. 그러면 10억이 안 팔리니까 9억 6천에 팔든지, 앞에 매수자가 있다면 나와 있는 매물의 컨디션을 보고 나의 가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물을 등록해야죠. 팔려고 하면. 매물 등록할 때는 잘하는 부동산 한두 군데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A, B, C, D, E 5개가 있으면 5군데 매물을 다 내놓네. 그럼 어떻게 된다? 매물이 걸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지사지에서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떨 때 광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독점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의 수수료를 양쪽에 다 먹을 수 있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도 내고, 이 물건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집주인이 잘 팔면 인센티브도 준대. 10억 받아주면 인센티브 준대. 500 더 준대. 그러면 엄청 열심히 하고 광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매물을 내놓은 게 아니라 내가 A인데 B, C, D, E까지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확률이 똑같은 조건이라도 5분의 1이 되잖아요. 나가 열심히 해도 나머지도 열심히 하면 나가 확률이 떨어지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물건에 광고를 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두 군데 정도 잘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한 군데, 다른 동네 한 군데 정도 등록을 하는 게 협상하기 유리하고요.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고, 매물 내놓고 한 1주나 2주 정도에 한 번씩 전화도 한번 해보고, 퇴근할 때 한번 들어가 보고, 계속 리마인드, 부동산이 까먹지 않도록, 이 사람 물건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잘 팔아주면 인센티브 줄게요. 라고 미끼도 던지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처음부터 가격을 내리지 말고 매수자 붙으면 가격 조정해주는 게 유리하고요. 같은 값이면 전세 가격, 전세를 끼고 있으면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가구요, 경기도 12곳도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세 끼고 사고 팔 수는 없는데, 토지가 풀리게 된다면 이제 전세 끼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전세가 높은 물건들이 같은 값이면 잘 팔립니다. 왜? 전세가 높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10억 아파트에 전세가 5억이면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이 5억을 넣어야 되는데, 전세가 6억이면 4억만 넣어도 되니까 전세가 높은 게 유리하고요. 이왕이면 인테리어 상태가 좋은 게, 같은 10억이라면 인테리어 상태가 좋은 물건이 먼저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야겠죠. 팔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이건 뭐냐면요,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근데 내 집이 아까워가지고 내 집을 10억에 팔고 15억짜리 집을 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좀 팔고 대출 좀 받아서 15억 가려고 하는데, 내 집이 아까워가지고 10억 받으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팔렸어. 갈아타려고 하면 상급지 아파트는 15억 5천 가 있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집을 9억 8천에 팔고 상급지 물건을 14억 9천에 사야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내 집 그냥 이유 없이 판다면 안 파는 게 맞고요.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 10억짜리 아파트 파는데 뭐 그 1,000만 원, 2천만 원 깎아주는 게 뭘 대수입니까? 왜? 더 좋은 물건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내 집을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갈아타고 싶은 집을 5천만 원, 1억 더 올려주는 경우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과감하게 갈아타려고 하면 과감하게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갈아탈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내 집을 팔면 바로 갈아탈 집을 딱 잡아야 됩니다.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갈아탈 집을 먼저 잡고 내 집을 늦게 파는 게 유리하고요. 집값이 막 떨어질 때 같으면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탈 집을 나중에 사면 더 유리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팔고 바로 딱 사는,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갈아타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못합니다. 내 집은 시세보다 높게, 갈아탈 집은 금매로 잡고 싶으니까 못 갈아탑니다. 그래서 타이밍 놓치고 계속 눌러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고 나면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게 최선입니다. 타이밍 재고 내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갈아탈 집이 올라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타이밍 잡기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은 값이면 팔고 실시간으로 갈아타라.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선생님, 하반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2027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10년 보유 전략입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도 잘 살다 보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떨어지는 구간은 짧고 상승 기간은 길기 때문에 집은 10년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제일 위험한 게 팔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 현금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고요. 갈아탈 집은 실물 자산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을 보게 되면 올라갈 때가 7년, 내려갈 때가 1, 2년 정도, 길어야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 지방의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내 집을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먼저 파는 게 맞고,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갈아탈 집을 먼저 계약하는 게 맞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실시간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은 매매, 잘 사고 잘 팔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10년 보유 전략이다. 거기에 이제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 항상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니까 공인중개사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잘하는 공인중개사 한두 군데만 선택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협상력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강연, 두 번째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